2005년 6월 16일 오전 9시 15분 싱가포르 칼랑강 근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27세 청소부 무르간 카니아판이 강둑 끝에 버려진 갈색 골판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청소부가 평소처럼 상자를 들어 쓰레기통에 옮기려는 순간 놀랍게도 상자가 그대로 터져 버렸습니다. 청소부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평생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상자 안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로 보이는 물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놀란 청소부 무르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곧 출동한 경찰이 상자 속을 확인하고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자 안에는 여자의 하반신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함께 있던 신문지 조각은 싱가포르 화교 사회에서 널리 읽히는 중국어 석간신문 연합만보였습니다. 구독자가 워낙 많은 신문이었기 때문에 신문 조각만으로는 신원 특정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발견된 건 신체의 일부에 불과했기에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는 건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몇 가지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정말 자국 내에서 벌어진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도 범죄율이 낮기로 유명한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 칼랑강이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칼랑강은 싱가포르 해협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수백 척의 선박이 오가는 항로에 속해 있었습니다. 즉 이 시신이 외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칼랑강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배 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유해가 조류를 따라 흘러와 칼랑강 근처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경찰은 상부에 요청을 올려 사건 당일 칼랑 분지 주변을 통과한 모든 선박의 출입 기록을 조회하기로 결정합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반경 4km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수색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색을 시작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강 건너편 첫 번째 상자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번 상자 안에는 피해자의 상반신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담겨 있었고 첫 번째 상자와 마찬가지로 녹색 비닐봉지와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두 상자는 포장 방식과 외형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경찰은 두 유해가 동일인의 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상자에서는 수사의 방향을 바꿔놓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상품 바코드와 유통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고 상자 안 시신의 손에서는 지문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코드와 라벨 정보를 추적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싱가포르 현지 매장을 빠르게 찾아냅니다. 이로써 시신이 단순히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범행 자체가 싱가포르 내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편 법의학팀은 지문 분석에 착수했고 6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냅니다. 피해자는 22세 여성 류홍메이. 그녀는 중국 지린성 창춘 출신으로 싱가포르에서 3년째 타지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류홍메이는 당시 싱가포르 세랑군 산업단지인 노스 에비뉴 5번가의 한 전자공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놀랍게도 공장 측은 며칠 전부터 류홍메이의 실종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미 실종 신고도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공장을 찾아가 류홍메이의 근무 기록과 사물함 등 개인 물품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눈에 한 장의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불량행위 경고장 지난해 9월 27일 자로 회사 측이 류홍메이에게 발급한 공식 징계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류홍메이가 그녀의 상사와 근무 시간 중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동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동료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을 계속해왔고 그러던 중 2004년 9월 14일 결정적인 장면이 한 직장 동료에게 포착됩니다. 그날 두 사람은 회사 사무실에서 대놓고 관계를 가지다가 마침 지나가던 동료에게 현장을 들키고 만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곧바로 회사 경영진에 보고되었고 약 2주 후 두 사람 모두 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류홍메이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잘못을 수긍했지만 그녀의 상사는 회사의 징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당시 류홍메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날은 류홍메이의 생일이었고 단지 가볍게 입을 맞췄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은 단순한 축하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경영진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류홍메이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있는 직원이었고 짧은 기간 내에 두 차례나 승진할 만큼 실력 또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상사의 개인적인 관계가 알려진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그녀의 성과가 순전히 능력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상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뒷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상사의 이름은 량사오추. 당시 그의 나이는 55세였고 아내와 세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는 류홍메이보다 무려 33살이나 나이가 많았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아들이 류홍메이보다 겨우 2살 많았다는 점입니다. 불륜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경찰은 곧바로 수상함을 감지하고 량사오추를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처음에 경찰은 류홍메이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단순한 실종자 조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량사오추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사팀은 량사오추의 말과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을 감지합니다. 량사오추는 처음부터 류홍메이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신문 내내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쥔 채 떨고 있었고 질문이 이어질수록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때 수사관은 그의 왼쪽 손가락 관절 부근에서 작은 찰과상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이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라고 묻자 량사오추는 집에서 배관을 수리하다 생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곧바로 그럼 직접 집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했고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수사관들은 그의 집 곳곳에서 수상한 물품들을 발견합니다. 일부러 감춘 듯 수납장 안쪽 구석에 밀어 넣어둔 중국어 신문 더미, 그리고 거실과 아들 방에서 나온 녹색 비닐봉지와 주방에서 나온 이가 나간 칼, 고무망치, 밀봉용 테이프, 마지막으로 프레임에 혈흔이 묻어있는 자전거 한 대까지. 이 증거들이 시신이 담긴 상자에서 발견된 포장물들과 일치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직접적인 물증으로 공식 기록했습니다. 량사오추는 즉시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사건 당일 그의 가족들의 동선도 함께 조사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장녀는 해당 일에 태국 여행 중이었고 아들은 학교에, 막내딸은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량사오추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고 동시에 법의학팀을 그의 자택에 투입해 현장 감식을 시작합니다. 현장 분석 결과 경찰은 량사오추의 집이 범행이 이뤄진 1차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곧 이상한 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범행이 발생했다면 가장 많은 흔적이 남았어야 할 욕실이 너무도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수사를 총괄하던 임 형사는 10년 전 1996년 4월 19일 처형된 한 사형수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의 이름은 존 마틴, 당시 36세였던 영국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욕실이 지나치게 깨끗했던 현장이 있었는데 결국 세면대 하부 배수구 안쪽에서 피 한 방울이 발견되며 결정적 증거가 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임 형사는 그때처럼 세면대 하부와 배수구 안쪽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나 안타깝게도 이번엔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임 형사의 시선이 화장실 변기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그곳에서 마침내 단서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임 형사는 즉시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췄고 변기 바닥 틈 사이에서 아주 작은 붉은 얼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직경 2mm 남짓,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혈흔 자국이었습니다. 임 형사는 얼룩을 곧바로 채취해 감식팀에 넘겼고 검사 결과 그것은 류홍메이의 혈흔으로 확인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상황. 그러나 이쯤 되면 자백할 법도 한 량사오추는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임 형사는 잠시 침묵한 채 조용히 량사오추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 6월 17일 새벽 4시 40분 임 형사의 압박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마침내 량사오추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이 모든 일이 내 손으로 한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류홍메이가 먼저 죽음을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함께 세상을 떠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저 그녀의 뜻을 따른 것뿐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입을 연 량사오추. 하지만 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이 이 평범해 보였던 중년 남자를 끔찍한 범죄자로 만들었을까? 결국 수사관들은 량사오추라는 남자의 인생을 처음부터 철저히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주인공 량사오추는 1955년 4월 19일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중국계 남성이었고 그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군 복무를 했으며 전역 후 1976년 그는 싱가포르 전신전화국에 입사하여 그곳에서 무려 20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학업을 병행해 1983년에는 싱가포르 폴리테크닉에서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회사를 떠나 개인 사업에 뛰어들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과 부족한 결단력은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결국 1997년 4월 그의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갔고 곧 이번 사건이 벌어진 전자부품 공장에 생산관리자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량사오추는 야간 전담조로 일하며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오랜 경력 덕분에 그는 10여 명의 인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로 일했고 한 달 수입은 약 3,700 싱가포르 달러로 가족을 부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3조를 맡았지만 2004년 1월부로 4조로 이동하여 새로운 인력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당시 류홍메이는 량사오추가 관리하던 4조 생산 라인의 작업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팀에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6월 13일 류홍메이는 량사오추의 추천을 받아 승진했고 급여 인상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비공식적인 연인 사이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량사오추의 내연녀였던 류홍메이는 2002년 중국 지린성에서 싱가포르로 건너왔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의 전자부품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한 달 급여는 약 1,400 싱가포르 달러였으며 세 달에 한 번씩 2,000 싱가포르 달러를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2003년 중반 류홍메이는 중국에 있던 자신의 친언니를 싱가포르로 데려왔고 언니와 함께 싱가포르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자매의 운명은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바로 현지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안타깝게도 류홍메이는 33살이나 많은 직장 상사의 내연녀가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24일 언니는 현지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결혼식은 같은 해 9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류홍메이는 언니의 결혼식에 브라이드메이드로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왜 그녀는 죽음을 선택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량사오추에게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류홍메이가 당시 어떤 이유로 자신과 함께 죽자고 이야기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량사오추는 류홍메이와 자신의 집에서 잠자리를 가진 뒤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류홍메이가 그에게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가정을 꾸리고 있던 량사오추는 즉시 그 제안을 거절했으나 류홍메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생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그저 함께 있어 달라고 거듭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량사오추는 이럴 거면 그만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류홍메이는 잠시 말을 멈췄고 갑자기 감정이 가라앉은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그럼 우리 그냥 같이 죽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내가 먼저 갈 테니 반드시 따라와 줘야 한다고 말했고 량사오추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방 안에서 수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본 채 앉아 있었고 량사오추는 말없이 수건을 류홍메이의 목에 감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점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녀에게 괜찮냐는 말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그의 말에 그녀는 응 괜찮아 계속해도 돼 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결국 숨이 멈춘 채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류홍메이의 죽음을 목격한 순간 량사오추는 겁을 먹고 급하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떠올랐고 결국 류홍메이를 따라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처구니 없던 점은 그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은커녕 싱가포르 응급전화번호인 995에 전화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량사오추가 생각한 건 하나, 어떻게든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량사오추는 딸이 저녁 6시쯤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그는 야간 근무를 나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류홍메이의 시신을 욕실로 옮겼고 그곳에서 칼과 망치를 들고 싱가포르 범죄사의 길이 남을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마친 량사오추는 류홍메이의 유해를 나눠 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전거를 이용해 3차례, 택시를 타고 2차례, 총 5번에 걸쳐 류홍메이의 유해와 개인 소지품을 다른 장소에 나누어 유기합니다. 당시 그는 시신을 여러 장소에 분산시켜 버리면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는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을 했습니다.
모든 처리를 마친 그는 샤워조차 하지 않은 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출근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류홍메이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고 그는 그것을 비닐봉지에 담아 출근길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류홍메이는 량사오추의 손에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량사오추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일관되게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량사오추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었고 그 경우 그는 사형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류홍메이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조차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법의학자는 당시 고온다습했던 기후로 인해 부패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나도록 류홍메이의 유해 중 5부분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량사오추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3부분은 싱가포르 강에 나머지 2부분은 시내버스 정류장 쓰레기통에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기상청과 협력해 당시의 바람 방향과 유속 등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유해는 여전히 강 속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초기 유기 지점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강의 물살은 매우 느렸고 유해가 담긴 비닐봉지의 무게는 약 4kg 남짓이었기에 큰 이동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특수부대 30명을 투입해 강 주변과 숲을, 하수관까지 사사치 수색했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수사를 이끌던 임 형사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혹시 유기된 봉투가 청소 작업 중에 수거된 건 아닐까? 그는 곧장 싱가포르 강 청소를 담당하는 부두관리소로 향했고 현장 근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청소 담당자에 따르면 싱가포르 강은 이틀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되며 수거한 쓰레기들은 모두 남쪽 시스터즈 아일랜드 인근으로 이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섬은 대형 폐기물 처리선과 청소선의 중간 거점으로 해상 쓰레기 분류 및 폐기 작업이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청소 담당자의 말을 듣자마자 임 형사는 바로 시스터즈 아일랜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임 형사가 도착했을 때 담당자로부터 쓰레기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싱가포르 강에서 수거된 쓰레기들이 최종적으로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소각 시설인 투아스 남부 소각장으로 보내진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는 지체 없이 공장으로 전화를 걸어 소각 중단을 요청했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숨이 막힐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는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시간은 없었고 단서 하나라도 놓친다면 진실은 영영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수사팀은 마스크를 쓰고 삽을 든 채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를 열어가며 밤늦도록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10시간, 무려 3톤 가까운 쓰레기를 뒤지던 중 임 형사의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직감이 발동한 그는 곧바로 망설임 없이 발밑에 쓰레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침내 류홍메이의 남은 유해 일부가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머리 부위에는 외상의 흔적이 없었지만 좌측 다리 근육 속에서 2개의 미세한 금속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금속 조각은 량사오추의 집에서 압수한 고기칼의 절단면과 정확히 일치했고 칼날 가장자리의 마모 흔적까지도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건 류홍메이의 몸에서 방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량사오추가 주장한 류홍메이의 동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에 일말의 설득력을 부여하는 요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끝까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에도 량사오추의 진술을 반박할 단서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상 징후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류홍메이가 사망하기 전 그녀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이 거의 전액 인출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범행 전후로 그녀의 카드가 사용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류홍메이도 사건 발생 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직접 경찰에 카드 도난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은행 CCTV가 확보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신고 다음날 류홍메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 형사는 즉시 은행 CCTV 영상을 확인했고 모자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루엣만으로 영상 속 인물이 량사오추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혹시 모를 쌍둥이 동생의 가능성도 철저한 동선 확인을 통해 완전히 배제되었고 결국 영상 속 범인은 량사오추로 최종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다시 수색했고 CCTV에 찍힌 녹색 스웨터, 야구 모자, 파란 반바지를 전부 확보합니다. 이쯤 되자 경찰은 량사오추가 류홍메이의 죽음을 도와준 사람이 아닌 그녀가 평생 모은 돈을 훔친 뒤 잔인하게 내연녀를 살해한 살인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짜 범행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 량사오추를 다시 조사실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서도 그는 여전히 류홍메이가 먼저 죽기를 원했고 자신은 단지 도와줬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카드를 훔쳐 그녀의 돈을 인출한 사실만큼은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모든 걸 단지 류홍메이를 놀래켜주기 위한 장난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강한 눈빛으로 량사오추를 노려보며 도대체 왜 그녀의 돈을 훔친 거냐며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수사관의 추궁 끝에 량사오추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05년 6월 13일 호텔에서 내연녀 류홍메이가 샤워를 하던 틈을 타 직접 그녀의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고 오후 3시에 호텔에서 퇴실한 뒤 약 2시간 후인 5시쯤 돈을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 바로 그녀에게 카드와 현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즉시 그의 진술에서 중대한 모순을 발견합니다. 우선 류홍메이의 집에서는 그 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돈과 카드를 돌려받았다면 류홍메이가 굳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장난이었다는 량사오추의 해명과 전혀 다른 금융 기록도 확보하게 됩니다. 카드를 훔친 6월 13일 하루 동안 량사오추는 무려 4차례에 걸쳐 현금 인출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 1000달러는 인출에 성공했고 두 번째 100달러도 인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1000달러 인출 시도는 실패했고 네 번째 1000달러 인출 시도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인출 시도와 실패 기록은 그가 말한 장난이라는 해명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정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류홍메이의 카드를 이용해 생필품까지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4일에도 얼굴을 가린 채 또다시 출금에 나섰고 이번엔 960달러를 인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2700달러 이상이 인출되거나 사용된 기록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류홍메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결혼식에 브라이드메이드로 참여할 계획이 있었고 최근엔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했으며 다음 달 휴가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최근에 언니의 추천으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결혼할 상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정황에서도 류홍메이는 삶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량사오추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체포된 지 10일 만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류홍메이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돈 때문에 그녀를 죽였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에게 범행 당일 어떻게 그녀를 죽였는지 구체적인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05년 6월 14일 밤 류홍메이는 량사오추에게 얼마 전 카드를 분실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곧 은행 CCTV를 확인할 예정이며 자신도 다음날 직접 경찰서에 가서 CCTV 영상을 볼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그 자리에서 류홍메이에게 경찰서에 가기 전에 내 집에 들러달라며 다음날 아침 약속을 잡았습니다. 2005년 6월 15일 사건 당일 량사오추는 처음엔 그녀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카드와 현금을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류홍메이가 화가 나 가족들에게 불륜 관계를 폭로한다면 자신의 삶은 그대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고 결국 그는 사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량사오추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류홍메이의 감정을 떠보며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류홍메이에게 왜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류홍메이는 그가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이며 가족을 잘 돌보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말했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량사오추는 카드와 돈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불륜을 이어가며 살 수 있을까? 차라리 저 세상에 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류홍메이는 량사오추의 말에 알겠다고 했으나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자신을 해칠 거라고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고 단지 함께라는 말 하나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끔찍하게도 량사오추는 처음부터 그녀를 죽일 생각이었고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건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량사오추는 류홍메이를 살해한 뒤 그녀의 시신을 싱가포르 전역에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2006년 5월 3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 첫날, 량사오추는 갑작스럽게 이전 자백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자백 조서가 수사 책임자였던 임 형사의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그가 자필로 서명한 자백 문서, 집 내부에서 발견된 다수의 물증과 CCTV 영상, 그리고 기존에 확보된 증언 및 수사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량사오추는 이어서 류홍메이의 시신에 방어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그녀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정에 출석한 법의학자들은 방어 흔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죽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류홍메이가 체구가 왜소했기 때문에 상황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탓에 저항할 여유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자 결국 재판부는 량사오추에게 당시 범행 상황을 직접 재현해볼 것을 명령했습니다. 량사오추는 주저없이 앞으로 나서 범행 당시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시연 도중 그의 얼굴엔 이해할 수 없는 묘한 웃음기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셀리나 룸 기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량사오추의 그 미소는 그냥 웃음이 아니었어요. 소름 돋았죠. 재판장이 꽁꽁 얼어붙는 듯했고 감정이 뒤틀린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2006년 5월 19일 결국 량사오추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해 9월 형을 뒤집기 위한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2차 항소 시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년 뒤인 2007년 11월 량사오추는 싱가포르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원했지만 이 역시 거절되었고 같은 해 2007년 11월 30일 이날 아침 량사오추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2005년 7월 11일 류홍메이의 장례식이 싱가포르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약 150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으나 안타깝게도 중국에 있던 그녀의 유족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류홍메이의 유골은 그녀의 고향인 중국 지린성 창춘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류홍메이는 살아갈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었고 그녀는 단지 믿어선 안 될 사람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량사오추에게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욕망과 이기심의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신뢰가 한순간에 어떻게 비극으로 뒤바뀔 수 있는지 이 사건은 그 잔혹한 진실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